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토트넘에게는 지난 수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일정 수 이상의 득점을 넣어주던 환상의 공격진인 손흥민과 케인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이어와 산체스의 토트넘은 한결같이 불안한 수비로 지속적인 실점을 이어오기도 했죠.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떠오르는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인 미키 반더벤을 새로 영입했습니다. 오늘은 왜 반더벤이 토트넘에게 있어 최고의 수비 영입인지 심도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더벤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폭발적인 스피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의 가장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는 순위표인데요. 보시면 반더벤의 최고 속도는 무려 시속 35.97km로 실로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이 기록은 이번 시즌으로 적용하면 현재까지 가장 빠른 스피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흔히 지난 시즌 이 기록을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스피드 톱10 안에 드는 선수 중 센터백은 반더벤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톱 스피드 상위 10위 안에 반더벤이 유일한 센터백이라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 아니라 톱 스피드 상위 10위 안에 키가 190cm가 넘는 선수는 반더벤이 유일하다는 것이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두 이야기는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엄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들 중 센터백은 반더벤이 유일하다고 이야기하면 마치 센터백들 중에서 반더벤만 빠르구나 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범주를 수비수에 국한하게 됩니다. 하지만 키가 190cm가 넘는 장신 선수들 중에 이와 같은 스피드를 낸다고 이야기하면 자칫 묻힐 수 있던 두 가지가 드러나죠. 우선 그 비교 대상 범위가 단순히 센터백이 아니라 공격수를 비롯한 전 포지션으로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도 195cm의 장신 공격수고 올리비에 지루 역시 193cm, 바웃 베오르스트도 키가 197, 타미 에이브람 역시 신장이 196cm의 키 큰 공격수입니다. 하지만 질라탄의 최고 속도는 시속 32.45km로 반더벤보다 느리고 지루의 최고 스피드도 시속 30.10km로 역시 느리며 베어르스트의 톱 스피드도 시속 30.60km로 많은 속도 차이를 보이고 타미 에이브람 역시 시속 29.50km로 굉장히 많은 속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듯 반더벤은 단지 센터백이라는 포지션을 넘어 공수 상관없이 장신 선수 중 가장 빠른 선수에 속합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두 번째 특징은 흔한 통념인 키가 크면 빠르기 힘들다는 일반적인 자연 법칙에 해당되지 않는 몇 안 되는 특수 케이스라는 것에 있습니다. 키가 큰 선수가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신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훈련과 노력에 의해서 일정 수준까지는 속력을 높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엄연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반더벤이 193cm의 키를 가지고 이와 같은 스피드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센터백이라는 포지션적인 부분보다 분명 더 주목받아야 마땅합니다. 지금 보시는 상위 스프린터 총 18명 중 키가 190이 넘는 선수는 미키 반더벤과 마르키스 튀랑 단 2명만이 유의합니다. 그리고 반더벤이 튀랑보다 3cm 더 크면서 속도에서도 앞서고 있죠. 튀랑과 반더벤을 제외하면 상위 스프린터들의 평균 신장은 180.8cm가 나옵니다. 그리고 둘을 포함하고 계산하면 182.1cm입니다. 그러니까 180에서 182cm 정도의 신장이 빠른 스피드를 내기에 가장 적절한 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축구 선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여나 하는 마음에 저는 역대 육상 100m 달리기 세계 기록 보유자 10명의 평균 신장 역시 일일이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값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10명의 평균 신장 역시 앞선 분데스리가의 탑 스프린터와 유사한 182.4cm가 나오더군요. 그럼 왜 이렇게 비슷한 키의 평균값이 나오는 것일까요? 현재 전 세계 평균 키는 남성이 175cm, 여성이 162cm로 나오는데요. 하버드대학교 천체물리학과의 윌리엄 프레스 교수에 의하면 인간의 평균 신장이 이 정도로 결정된 것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의 구조와 형태가 지구의 중력과 평형을 이루기 가장 안정적인 높이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빠른 속도에 적합한 키는 일정량의 보폭과 근육량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182cm 정도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혼자 수작업으로 계산했기에 더 많은 표본을 계산할 수 없었던 정확성의 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cm에서 저와 같은 속도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 매우 명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100m 육상 톱 스프린터의 평균 신장보다 4-5cm도 아니고 무려 11cm나 더 크다는 것은 절대적인 길이 면에서도 표준 편차가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예외적인 값인데다가 길이의 비율이 평균보다 6%나 길다는 것은 부피의 증가 비율은 무려 19%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가 받게 되는 중력과 공기의 저항까지 생각한다면 최상의 속도를 내는 것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 케이스가 있습니다. 육상의 경우에는 194cm의 키로 세계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우사인 볼트가 그 대표적인 예이고, 축구에서는 194cm의 엘링 홀란드 역시 대표적인 예외 케이스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미키 반더벤 역시 볼트만큼은 아니지만 분명 예외 케이스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그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며 확인해 볼까요? 로메로의 신장은 185cm에 최고 속도는 시속 33.21km입니다. 맨시티의 후벤 디아스는 188의 최고 속도는 시속 31.50km, 네이선 아케는 180의 최고 속도 시속 31.20km, 아스날의 살리바는 193의 최고 속도 시속 32.75km, 마갈량이스는 189의 시속 34km, 리버풀의 반다이크는 193cm의 시속 34.50km, 마팁은 190의 시속 32.90km, 첼시의 티아고 실바는 181의 시속 32.71km, 악셀 디사시는 190cm의 시속 28.35km, 맨유의 라파엘 바라는 191cm의 시속 32.71km,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175cm의 최고 속력 시속 30.20km입니다. 이처럼 반더벤은 키는 더 크지만 속력은 오히려 더 빠르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반더벤이 유소년일 당시 전 아약스의 인재개발 책임자였던 루벤 용키트와 코칭 스태프 용크는 반더벤의 속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커리어에 육상 경력이 있는 용크는 반더벤이 모든 훈련 세션을 소화한 이후 체력이 떨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스탠딩 스타트로 60m의 거리를 7초에 끊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법칙으로부터 예외 케이스가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어서 반더벤 역시 키가 커지기 시작하자 스피드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더벤이 독일 언론사 키커와 가졌던 인터뷰를 영국 언론 디 애슬레틱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제가 더 커질수록 저는 더 느려졌습니다. 15살이나 16살 때 정말 느리다고 느꼈어요. 매 턴, 모든 스프린트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육상 경력이 있던 코치 용크는 데이터 분석가 및 7, 8명의 전문가를 투입해 반더벤의 뛰어난 속도를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가장 핵심 사항은 보폭을 조금 줄이고 동작을 작게 하도록 잡아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폭발적인 스피드 유지는 물론이거니와 햄스트링 부상 가능성을 줄임과 동시에 90분 동안 계속 스프린트를 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는 것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애초에 없던 자세를 잡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이미 형성된 자세를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더벤에 대해 생각할 때 키가 커지는 피지컬적인 장점을 얻음으로써 잃게 되는 속도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오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도 노력했다는 것을 알아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더벤이 바꾼 것은 스프린트 자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초기 포지션은 수년간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윙어나 공격수였지만 곧 센터백으로 전향했습니다. 어쩌면 당시 몇 년간의 공격수 경험이 몸에 남아 루턴타운전에서 자신도 모르게 환상적인 순간 반응 동작으로 슈팅을 만들어내 결승골을 넣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반더벤이 수비수로서 이렇게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수가 그를 드리블로 제친다는 것은 여간해선 쉽지 않습니다. 반더벤이 경기당 상대에게 드리블로 돌파를 허용하는 평균 횟수는 단 0.1회입니다. 8경기에서 0.1이란 값이 나오려면 딱 한 번 드리블 돌파를 허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메로가 0.4, 디아스는 0.3, 아케 0.3, 마팁 0.4, 티아고 실바 0.5, 디사시 0.4, 바란 0.4,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1.4로 모두 반더벤보다 높습니다. 살리바, 마갈량이스, 반다이크만이 단 한 번도 드리블 돌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비수가 스피드만으로 공격수와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센터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한 반더벤은 몸싸움을 위해 체격을 키울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격이 커지면 속도가 다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양사를 투입해 설탕을 줄이는 철저한 식이요법과 훈련으로 기존보다 10kg의 증량을 하면서 스피드는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지키며 얻게 된 장신의 키로 과연 반더벤이 갖게 된 수비수로서의 최장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얼핏 수비 시 공중볼 경합의 유리함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더벤을 키워낸 용크 코치의 의견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가 꼽은 반더벤 장신의 장점은 바로 그의 긴 팔과 다리입니다. 잉? 다리는 몰라도 축구에서 골키퍼도 아닌데 웬 팔이냐고요? 사실 축구에서 필드 플레이어가 팔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공에 국한된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 중에 선수들은 몸싸움이나 자리싸움을 하면서 팔을 무척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용크 코치와 용킨트의 분석에 의하면 반더벤은 체중도 늘린 데다가 팔과 다리의 길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가 손을 적절하게 쓰며 등을 지면 상대는 공과의 거리가 워낙 멀어져서 절대 공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시는 장면은 디 애슬레틱에서 반더벤이 팔을 적절히 쓰며 상대가 공을 빼앗으러 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번리의 포스터나 크리스티가 발을 뻗지만 공에 닿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놀라웠던 점은 이처럼 자신의 긴 팔을 사용하는 수비 방법은 코치들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반더벤이 독학으로 완성한 것이라고 용킨트와 용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더벤의 볼 키핑 능력을 알고 싶어 프리미어리그 빅6 주전 센터백들의 공을 빼앗긴 평균 횟수를 일일이 찾아봤습니다. 라이벌 아스날의 두 센터백인 살리바와 마갈량이스의 기록이 경기당 각각 5.8과 5.9회입니다. 같은 팀 동료인 로메로도 그보다 약간 좋은 5.5회고요. 그런데 반더벤의 평균 기록은 그것보다 훨씬 좋은 4.5회였습니다. 확실히 공을 잘 빼앗기지 않습니다. 맨시티 후뱅 디아스의 경우 평균 7.1회로 공을 빼앗겼고 리버풀의 마팁의 경우 8.5회를 기록했습니다. 첼시의 센터백 디사시의 경우에도 경기당 9.3회로 공을 빼앗겨왔으며 맨유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경기당 4.8회 볼의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상위 클럽의 센터백 중 반더벤의 4.5회보다 더 좋은 기록을 보유한 선수는 같은 국적의 선배인 리버풀의 반다이크가 4.3, 그리고 첼시의 티아고 실바 4.0, 맨유의 라파엘 바란 4.4 이렇게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더벤의 긴 팔과 긴 다리에서 나오는 거리 유지를 통한 볼키핑 능력은 분명 수준급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더벤의 장점은 비단 수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뛰어난 빌드업 능력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센터백이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것은 정확한 패싱 능력입니다. 그리고 반더벤은 현재까지 분명 톱 클래스의 패싱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더벤의 패스 성공률은 현재 95%로 빅6 센터백들 중 96%의 티아고 실바에 이어서 2위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대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도 92%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며 비교군에서 93%의 발안에 이어 이 부분에서도 역시 2위입니다. 상대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 하락은 반다이크의 경우 92%에서 79%로 무려 13%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예외적이라고 하더라도 표본 집단의 평균 성공률이 87.5%이기 때문에 92%의 성공률은 분명 그 정확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반더벤의 빌드업 능력에서 다른 센터백들이 갖지 못한 정말 중요한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의 드리블 돌파 능력입니다. 반더벤의 드리블 돌파 능력은 경기당 무려 0.6회고 성공률은 71%나 됩니다. 지난 비수마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0.6이라는 숫자가 매우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드필더인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경우 드리블 성공 횟수가 반더벤과 똑같은 0.6이고 성공률은 오히려 33%로 반더벤의 절반도 안 됩니다. 아스날의 미드필더인 라이스의 경우에도 성공 횟수 0.4에 성공률 43%가 안 되기 때문에 센터백인 반더벤의 0.6의 71%는 매우 높은 값입니다. 특히 최종 수비수인 센터백들이 드리블 시도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 더 놀라운 수치죠. 팀메이트인 로메로의 드리블 돌파 횟수는 0입니다. 맨시티의 디아스와 아케 역시 모두 0. 아스날의 살리바와 마갈량이스는 각각 0.1과 0. 리버풀의 반다이크와 마팀 역시 모두 0. 첼시의 티아고와 디사시는 각각 0.1과 0. 맨유의 바란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0.2와 0.4회죠. 그러니까 센터백 반더벤의 0.6은 동 포지션 비교 시 최고 수준입니다. 루벤 용킨트는 반더벤을 처음 본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마른 선수들을 본 적이 있었지만 그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이 속도와 드리블 능력에 기술까지 더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드리블을 통해 대여섯 명의 선수들을 쉽게 지나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정도로 반더벤은 어린 시절부터 드리블 능력이 뛰어난 선수였고 그의 그런 능력은 현재 최후방에서 공격수의 압박 시 드리블로 탈압박 후 빌드업을 이어나가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센터백으로서 파트너와의 조화를 보겠습니다.
분명 로메로와 반더벤은 그 성향이 다릅니다. 미키는 로메로와의 관계에 대해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로메로를 좀 더 차분하게 만들고 반대로 로메로는 저를 더 공격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항상 더 공격적인 선수가 될 것이고 저는 더 차분한 선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잘 맞습니다. 수비하는 것에 있어 둘 다 공격적이거나 둘 다 수비적인 것보다는 두 센터백이 서로 성향이 다르다는 것이 매우 훌륭한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반더벤이 새로운 소속팀에서 손흥민의 도움을 받아 잘 정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손흥민 선수가 반더벤과의 이야기를 나눌 때 독일어를 사용해 둘 사이의 소통에 매우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죠. 역시 최고의 캡틴 손흥민입니다. 토트넘의 수비를 바꿔놓은 신입생 미키 반더벤. 오늘은 그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부디 수비와 공격에 크게 기여해 이번 시즌 모두를 놀라게 할 역사를 만들어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